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설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 초대석으로 수도권에서 내리 5선을 16대부터 하셨죠? 예. 예, 심재철 5선 의원님 모셨습니다. 오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오늘 금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제 출마 선을 당근 하셨다고? 예, 그랬습니다. 예, 어떻게 이번에 출마를 각오하게 되셨습니까? 당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 정체성까지 흔들리면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있고 국민들 경제 생활도 아주 힘들어지고 그야말로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좀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해 놓지 않으면은 나라의 정체성, 자유민주 국가의 근본까지 위협받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에서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정면으로 지금 붙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기여할 수 있으면은 대표직에 도전을 해서 우리 당의 흐름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대표에 나섰습니다. 예. 근데 지금 타칭 흔히 메이저 3라고 부르는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이 세 분은 제가 볼 때는 세 분 다 지금 이런 사태로 초래되는데 책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세 분이 지금 출마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문재인 정권이 이 경제나 안보 또 국가 정체성 그리고 또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수많은 또 비리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야당이 제동을 제대로 걸지 못했다라는 자성에서 출발된 구체적인 문정권을 어떻게 막겠다 이런 말들은 하지 않고 굉장히 추상적인 비판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하신 지적 정확합니다. 지금 특히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 지금 뭐 평생을 공무원을 했던 분으로 싸워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서 그런 싸움에 관한 얘기 들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예. 오세훈 전 시장도 역시 싸워봤던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예. 국회의원 때 일부 행동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한테도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고요. 특히나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탈당을 했던 경력 때문에 저희 당원들한테서는 상당한 불신감이 큽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투쟁력은 가지고 있지만은 메신저 차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홍준표라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왠지 그거는 듣기 싫다, 보기 싫다 라는 이런 현상에 가로막혀서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못되고 있죠. 더구나 홍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자기 때문에 발생한 현재의 선거 체제, 이 선거를 그 상황에 자기가 또 나온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황오홍 그 3인방이 지금 나서고 있지만은 과연 도대체 당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아무런 미전 제시가 지금 없는 형편입니다. 예. 자, 한 사람은 탄핵을 자신의 총리를 하고 있을 때 정권을 탄핵되도록 하는 무능을 보였고, 그리고 또 권한 대행을 하면서도 탄핵 이후에 그때 무슨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자기 의견을 보이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대선에 나와서 그 탄핵 사태의 와중에서 패배하고 또 6.13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또 참패를 했죠. 그래서 임기를 마치고 갔는데 그로부터 지금 1년도 안 된 것 같네요. 또 출마를 또 하겠다는 부분이고, 또 한 사람은 탈당을 했다가 이렇게, 또 제가 볼 때는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을 할 때 왜 무상급식 투표를 했다가 사퇴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지금 전혀 지금까지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저희들이 밖에서도 볼 때도 왜 그렇게 사퇴하고 쉽게 던졌나? 결국은 그로서 박원순 또 예. 체제부터 시작해서 좌파들이 힘을 내어서 정권을 차지하는 원인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본인의 대선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관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뭐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이분 중에서 오세훈 후보는 저희 방송에 나올 자격이 없고요. 제가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황교안, 홍준표 이 두 사람 홍준표 후보도 옛날에 이 뭡니까? 당대표 선거 때 한번 대선 때인가 나오겠다고 했다가 그때 안 나왔는데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나오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할 거니까요. 지금 뭐 일방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말길 바래요.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예. 자, 그런데 의원님은 지금 이 학생운동의 스타였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 갔을 때 아마 의원님이 그때 복학을 했었던 것 예. 같아요. 예. 그때 유시민 씨가 뭐 무슨 프락치를 팼다 해서 복학생 협의회 사건 났을 때 저도 의원님을 뵀던 것 같고 그때 80년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됐다 하기 직전에 그 이 전체 학생운동을 서울대 학생회장으로 이끌은 스타고 또 이 한국당에서는 보기 드물게 지금 광주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광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셨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영어 교사도 또 서울에서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또 MBC의 노조 예. 에도 상근자로도 근무하셨고 네. 그런 다음에 MBC 기자를 하시다가 당시 이제 16대 한국당으로 영입돼서 오셨습니까? 예, 출마했습니다. 15대 때 첫 예. 도전을 했지만 그때는 한번 떨어지고 의원님도 떨어진 적이 계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16대부터 당선돼서 쭉 진행했죠. 예, 쭉 지내고 오셨구나.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보기 드문 좀 파란만장한 경력을 가지셨어요. 근데 이런 그 의원님의 경험이 한국당에 아마 의원님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의원님이 지금 이렇게 국회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좀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우선 여러 가지 다채로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훨씬 더 넓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나 이제 저희 당과 대척점에 서 있는 민주당 쪽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뭐 운동권 경험들을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그런 쪽으로 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이미 저도 경험을 해봤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대목들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남들보다는 좀 더 빨리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여러 가지 경험들 그러니까 한국당의 원래 그러니까 한국당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그러니까 평범한 뭐 경력들을 평범하다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뭐 교수라든지 무슨 뭐 검사, 판검사, 무슨 CEO 이렇죠 대부분들.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뭐 책상 물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범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경험들과는 이제 좀 색다른 경험을 가졌죠. 그래서 그런 만큼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결국 세상은 이종교배로 해서 훨씬 더 유전자가 개량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잡종이 병에도 강하고 그렇습니다. 뛰어나죠. 예. 자, 의원님이 학생운동을 할 때만 해도 주사파가 나오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80년. 사실상 뭐 서울대 학생회장으로 그때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주사파라든지 뭐 PD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순수한 민주화에 대한 열망 이런 게 중심인 학생운동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변질되어간 저 주사파나 또 뭐 PD 계열도 상대적으로 그때는 좀 나은가 했는데 또 지나다 보니 지금 정의당이 보이는 행태가 뭐 과거에 통진당하고 뭐가 다른가 제가 그렇게 느끼거든요. 이렇게 학생운동의 변질 그리고 또 그 변질된 학생운동이 낳은 사생아로 사회운동 뭐 친북운동을 거쳐서 지금 야당에 또 그다음에 청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저런 세력들을 보면서 학생운동의 원조로서 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학생운동을 하는 것이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해서 별다른 굉장히 순수한 열정으로서 했었는데
80년대 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학생운동의 이념이 하나씩 이제 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NLPD, 뭐 전대협 한총련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뜨고 전대협 한총련이 뜨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는 이제 뭐 이게 나중에 변질돼서 주사파까지 이제 학생운동에 도입이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학생운동에서도 주사파 선언문, 김일성 맹세 충성 선언문을 하는 그런 현상까지 이제 나타나기도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변질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로부터는 외면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학생운동이 이념에 치우쳐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은 매우 잘못된 흐름이었고 그런데 그때 잘못된 흐름이 지금 세월이 지난 20년, 30년 후에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청년 세대들이 지금 50대 이렇게 돼가지고 사회에 아주 중추 세력으로 들어 성장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흐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굉장히 지금 속상합니다. 참 그때 다들 민주화 해보자고 뛰어들었는데 사실은 그 배경에는 의원님 이후에 2세대 학생운동 때부터는 그것이 주사파라는 특정 이념 또 노동운동에 지나치게 경사된 이념화되어 가면서 지금 한국 사회를 위태롭게 망치고 있는 그런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데 의원님이 그 수도권에서 사실상 뭐 친박 비박에 크게 개파색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권에서 그것도 안양에서 내리 5선을 16대부터 지금 20대까지 했다. 그건 놀라운 그 경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당의 이 보수 정당에서 이 안양에서 5선을 할 수 있었다. 이건 뭐 제가 볼 때 전무후무해질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자, 그런데 좀 제가 볼 때는 의원님이 옛날에 처음에 정치에 들어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장차 대통령감이다 하고 스타였죠. 그런데 뭐 지금 뭐 임종석이 이런 류들보다 훨씬 더 스타였는데 인물도 좋으시고 뭐 똑똑하시고 또 청문회에서 두각도 나타내시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좀 야망이 없으신지 이렇게 의원님이 큰일에 별로 도전도 안 하고 물론 이 국회의원으로서 충실한 활동은 잘 하셨습니다만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점잖을 수 있어 그러나요? 저는 야망보다도 주어진 그 일들을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야망이라면 내가 앞으로 장차 무엇을 되겠다라고 그 꿈을 앞세우게 되다 보면은 괜히 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 허파에 스스로 바람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뻥만 튀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보다 그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렇게 지금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장차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이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좀 더 큰 요소들이 제가 25년 전에 그러니까 정치판에 들어가기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교통사고여서 의사들도 포기했던 상황에서 이제 아주 운 좋게 살아났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보너스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너스로 살고 있는 마당에 무얼 더 욕심을 부릴 게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저한테는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자. 내가 욕심을 부린다 한들 그것이 얼마만큼 헛되다는 것을 그때 죽음 앞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의 그런 태도를 조금 더 강화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참 의원님 지금 오늘 지팡이도 짚고 저희들 여기 3층인데 여기까지 올라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리도 불편하신데요. 근데 어떻게 지역구 활동을 그렇게 잘 하셔가지고 안양에서 5선을 하셨습니까? 안양 선거구가 3개인데요. 그 중에서 2명이 민주당이고 제가 혼자인데 어쨌든 5선까지 수도권 험지에서 내리 5선을 한 것은 아마 지금까지 뭐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럴 거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저의 정성을 알아줬다, 진심을 알아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지만 그래도 저 친구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완전히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믿을 만하다라는
그 믿음을 줬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친구는 그래도 믿을 만한 친구다라고 이렇게 유권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를 선택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의원님이 얼마 전에 그렇게 굉장히 뉴스의 핫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었죠. 청와대 업무 추진비. 예. 국가 무슨 이 경비 전산망에 접근했다 어쩌다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사실은 그 굉장한 이 청와대가 어떻게 그야말로 국민들의 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이슈였는데요. 예. 이 부분이 정말 좀 폭발적이었는데 한국당 의원으로서 이런 폭발적인 이슈를 폭파할 수 있는 부분에 뭐 끈덕짐이나 용기 이런 것들이 다들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왜 이렇게 확산되지 못하고 이렇게 꺼졌는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게 조금 좀 아쉽긴 한데요. 예.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그렇다면은 그걸 가지고 당에서 붙들고 그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싸워 나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직 저 혼자만이 이제 싸우는 이런 형국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결국은 저희 당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투력의 취약점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이슈가 생기면은 모든 사람이 당이 전체적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그 이슈를 극대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런 점들이 저희 당이 상당히 좀 부족한 대목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부족한 대목들이 뭐 그때도 여실히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 3일마다 1년에 한두 번 생길 만한 대형 이슈들이 여권에서 자발적으로 터지고 있는데요. 이 한국당이 이런 문제들을 좀 역할을 분담해서 몇 사람이 책임지고 끈덕지게 지속적으로 달라붙어서 그 문제의 본질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정권이 제가 볼 때 유지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매사를 그냥 이렇게 찔렀다가 좀 있다간 다 허지부지 되다 보니까 여건이 이런 일만 생기면 한국당 의원들의 약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과대 포장해서 물타기 함으로써 또 허지부지 끝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의원님 당 대표 되시면 이런 투쟁 부분을 좀 어떻게 조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지금 최고 지도부가 투쟁 의지로 뭉쳐가지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싸워야겠다는 그 충만한 의지를 내보이고 또한 방법론에서도 그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당에서 TF 만들어가지고 그쪽 TF에다 알아서 해라고 툭 던져놓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그 TF에 구성된 사람들만의 의견으로 이제 싸움이 뭐 진행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체가 아니라 부분으로서 부분으로서 축소돼서 이렇게 지금 싸우다 보니까 문제가 저희들이 역량이 제대로 지금 발휘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은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당 대표는 누구든지 간에 그 역량들을 개개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격려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당 전체 이슈로서 당의 최대 자원들을 끌어모아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의 속성이라는 것도 언론의 속성을 이용해서 어떤 이슈를 어떻게 던져야지 이것이 파급이 되고 이슈화가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대목들까지 굉장히 신경 써서 세밀하게 작업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전혀 그런 대목들이 좀 매우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싸우다가 수그러들고 문제 제기했다가 사그라지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됐었습니다. 예, 제가 전에 아침에 그 한국당에 한번 와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해서 가서 의원님 한 10대 모시고 투쟁을 점수를 지수화해라. 지금 무슨 이 당의 위원장 교체 이런 걸 하지 말고 1년간에 있어서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 폭로하고 그다음에 공격하고 거기서 뭔가를 밝혀내서 입증하고 또 장외 투쟁을 할 때 성실히 임하고 이런 것을 점수화해가지고 계량 지수화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한국당이 다음 총선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공천을 해야 자연히 당이 투쟁 위주로 가게 되지. 예를 들어서 폭로하는 사람이 그 희생, 좀 청와대가 비열하게 협박하고 뒤에 약점 잡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때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 당사자가 누가 감수하려고 하겠는가? 즉 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책임을 지주지 않으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투쟁과 이런 폭로 그리고 또 접근을 코너에 몰아내고 또 강경하게 연설을 하고 이 모든 활동들을 지표로 만들어서 전광판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오늘은 누가 몇 점 올렸다 이렇게라도 해야 당이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이 되지. 잘해보자고 결의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제 김경수 문제로 청와대 앞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무효다라 하든지 안 그러면 문재인도 수사를 받아라고 하든지 해야 될 건데 사과하세요 하는 거 보고 제가 좀 놀래버렸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당의 투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투쟁 방법들을 지수화시키는 것 예. 대단히 소중한 방식이고 방금 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 제가 대표가 된다면 반드시 도입을 해서 우리 당의 투쟁력들을 지수화시켜서 그것들을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예. 아이고 제가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안타까웠어요. 지켜보다가요. 의원님이 또 이 북한 석탄 밀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자, 저 북한 석탄 밀수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유엔 이 제재 패널 위원회에서도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또 53세 뭐 등 남성 2명이 거기에 북한 송금에 연루되어 있다 그러고 또 북한의 정제유 343톤인가를 북한에 보냈다 한국 쪽에서 그렇게 나오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샀는지 국내에 그 석탄이 어디로 갔는지도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결국 이 석탄 밀수에 관계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옛날부터 정보기관에서 관계됐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장도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기소를 한 이 우스운 행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그 사건을 보셨을 때 좀 이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석탄 밀수와 관련돼서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것은 저 정권의 핵심부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초에 이 사건을 접하고 청와대에서 어디에서 수사를 할 것인지 가르마를 탈 때 경찰 다 빠져라 관세청 혼자만 해라 이렇게 가르마를 교통 정리를 해가지고 그랬죠. 교통 정리를 했을 때 결국은 경찰에다가 맡겼으면은 뜻하지 않게 불똥이 튈 수 있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발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실제 수사 역량이 미흡한 관세청으로 떠넘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발을 묶어 놓는 결국은 그 의도는 성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문제가 당연히 확산이 돼야 될 문제가 그러지 않고 지금 불이 꺼져버리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정권 핵심부에서 특히 북한과의 관련은 정권의 핵심부의 의지가 아니면은 이건 불가능한 저도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기관도 해외 대외적인 일이니까 대한민국의 정보망도 같이 연결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지금 밝혀져야 되는데 꽁꽁 숨겨져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검찰에다가 만약 이걸 특검을 하자고 제가 볼 때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거야말로 이 정권이 탄핵받을 수 있는 소지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수사한 검사를 특검을 해서 불러다가 그 공소장의 허점들을 한국당이 파헤치고 그럼 당신은 왜 이런 공소장을 만들었느냐 하면서 이 사람을 고발하고 그럼 이 사람 살기 위해서 또 위에서 누가 시켰다라고 해서 그렇죠. 올라가면서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 또 1명이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된 업자 4명도 잡아다가 이 특검에 세워서 족치면 의외로 쉽게 말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또 은행도 결부되어 있고요. 그러면 한국당이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 사람들한테 하고 이 여기 석탄을 산 사람 중개한 은행들에 다 하라고 미국 쪽에 요구하게 되고 이러면 이 이슈가 국제화되면서 문 정권은 아마 지금 이 대북 평화 사기 쇼에 동력을 잃을 수 있는 요인인데요. 의원님이 대표 되시면 이거 좀 물고 늘어지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 부분들을 좀 파헤쳐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최초에 저희들에게 이제 제보가 들어왔을 때도 이것은 이제 상업적인 이익과 연관된 업체들이 경쟁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렇겠죠.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도태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부당하게 탈락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보를. 이 부분들은 문제를 삼기 시작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상을 밝혀내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문제가 특검, 이 권력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졌던 일, 민간 부분의 일은 쉽게 밝혀질 거고요. 권력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졌던 일, 축소된 것들, 그다음 변형된 것들 이런 것들은 특검이 아니고서는 밝혀지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래서 특검 같은 게 특검이 도입이 되면은 반드시 이 대목도 지금 밝혀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대한민국이 국제 제재 유엔의 국제 제재를 위반한 매우 심각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정권이 지금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해주고 북한의 현금이나 개성공단 금강산을 지원해주고 평화협정 등으로 미군 감축을 하면서 대북 평화 사기쇼를 끝내려고 하는 와중에 이런 이슈들을 제기해서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린다면 이 정권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북한에 관한 것이야말로 정권의 핵심적인 이슈 그리고 그 민낯을 제대로 드러내는 그런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자, 의원님, 한국당의 당권 양상이 역사상 이 가장 위험한 이 한국의 정체성, 국가 정체성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서 너무나 진부하게 흘러가고 있다. 특히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메이저 3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국가 정체성의 위기에 이 정권을 향해서 문재인을 향해서 그리고 이 대북 평화 사기 시효를 향해서 경제 실정을 향해서 구체적이고 아주 날카로운 비수를 찌르기보다는 두루뭉실한 이야기를 하고 말은 많이 시끄럽게 하는데 그중에 알맹이는 없고 그리고 이미지만 관리하거나 대세론으로 지금 당대표 경선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인지도로 당대표가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공천권을 내년에 행사해서 그 공천권 행사한 걸 바탕으로 또 대권에 가보겠다.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렇게 가면 한국당이 확실하게 망하는 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선판에서 의원님이 매기가 돼서 이렇게 흘러가는 경선판을 좀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제가 발언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 가서 그런 문제들이 많다. 그래 구체적으로 이제 황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듯한 분이지만은 반듯한 사람은 많으니까 더 한 명 추가될 필요도 없어. 한국당에 점잖고 반듯하고 경력 좋은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반듯한 분이긴 하지만은 이분이 등장하게 되면은 반드시 정부 여당에서는 탄핵 프레임 또는 박근혜 2기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당은 헤어나가기가 매우 힘들어지게 된다. 결국 그렇게 되면 총선은 승리는 불가능해진다. 오세훈 전 시장은 이 탈당 때문에 당심을 잃고 있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 품격 없는 언행 때문에 국민들이 대단히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분이 등장해서 얘기할 때는 완전히 메신저 효과로 메시지가 자체가 차단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세 분이야말로 한국당이 확실하게 어그러지는 이런 효과를 지금 그런 미래를 지금 분명히 만들어낼 거라고 좀 저도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선 방식의 문제인데요. 야당입니다. 지금 여당이 아니고. 그러면 점잖고 짧은 경선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오랜 한 두세 달의 경선을 거치면서 서로 하고 싶은 상대방에 대한 아주 가차없는 검증과 또 비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야당다워졌다. 과거에 뭐 70년대 YSDJ 이철성 씨 이런 야당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검증하고 정체성을 해부하고 이렇게 하고 또 당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엄청난 토론회 또 방송 중계 토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걸 거쳐서 그 과정에서 살아남는 그래서 당원들이 줄서기로 뽑거나 대세론을 뽑는 게 아니라 저는 한국당을 제일 경멸하는 일 중에 하나가 대세론. 한국당의 핵심 당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세론으로 흘러가요. 그렇게 하면 죽는 겁니다. 제가 수도 없이 제 방송에서 비판을 해요. 그럴 때 본 사람들은 다 맞다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써놓고는 또 보면 대세론으로 굴러가요. 자, 될 만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싸울 수 있는 투견을 뽑아야 된다. 이 정권을 그냥 헐렁헐렁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싸울 수 없다고 봅니다. 문 정권인들. 그래서 이 지금 흘러가는 이런 양상이나 또 보니까 하루 만에
진성당원 무슨 34만 명인가가 70%인가가 하루 만에 이거 모바일을 해야 된다면서요. 제가 왜 그걸 하루 만에 하냐. 왔으면 생각을 한번 해보고 들어도 보고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무슨 룰을 그따위로 정하냐. 그리고 컷오프라는 부분에서 아니 컷오프는 그냥 이대로 가면 이런 값으로 순서대로 될 건데 그런 컷오프를 하기보다는 컷오프하는 그야말로 알 만큼 알았을 때 컷오프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이 토론이 없이 선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토론은 컷오프를 한 뒤에 본 경선에서만 실시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비 심사 단계 컷오프 하기 전에는 토론을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 토론을 안 하고는 그냥 일방적인 연설만 듣고 그리고 판단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인 주장만이 있는 연설만 듣고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죠. 당연히 토론을 통해서 실제 상대방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또 장점인지를 치열한 토론을 하다 보면 그대로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도 그 토론이 컷오프 전에는 없다는 것 대단히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 날짜도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4번의 합동연설회를 하기로 했는데요. 권역별로요? 예. 권역별로 4번의 합동연설을 하기로 했는데 2번 하고 컷오프 있고 2번 또 합동연설회가 있습니다. 2번은 컷오프 이후에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동연설에 컷오프 뒤에 합동연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게 이제 이 대구 경북권하고 서울 경기권 중부권에 있는 사람들은 연설도 들어보지 못하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연설도 들어보지 못하고 토론도 없고 그냥 이미지 그냥 인지도 이런 거 갖고 그냥 홍보물만 보내준 홍보물만 보고 이미지로 사람을 선택해라.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룰 미팅을 하려면 싸움에 경기의 규칙은 경기 당사자들 출마할 사람들이 다 정해져라 해서 그렇습니다. 출마할 사람들이 10명이면 그 10명의 합의에 의해서 룰을 하나씩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룰을 정해놓고 출마자를 갖다가 접수하는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멍청한 짓을 한국당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당의 지도부들이 도대체 이 전당대회를 당을 살리는 기회로 쓸 것이냐 라는 점에서는 대단히 지금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후보들이 각각의 후보들 팀에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룰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렇게 해서 룰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후보들의 의견은 전혀 상관없이 사무처에서 룰 짜봐라. 그러면 룰 초안 가져오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그냥 그대로 가. 이런 지금 참 무식한 일들을 멍청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이게 위기의식이 있다면요. 당의 이 경선 자체가 당의 색깔을 탈바꿈시키고 또 새로운 인물들을 키우고 발굴하고 그 과정에서 투쟁력이 약하거나 험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도태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투견들끼리 싸워서 살아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이 정당이 자생력이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당에 무슨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사무행정기구가 이미 특정 후보한테 장악돼서 그 후보가 험을 덜 받고 후닥닥 될 수 있는 식으로 룰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룰에 나머지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형식적으로 참가시키고 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가면 확실하게 망하는 길이다. 지금이라도 이 표를 찍는 유권자들이요. 좀 분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당대회를 하는 게 그동안에 망가졌던 한국당이 제대로 부활하는 그런 과정이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돼서 지금 제대로 부활할 수가 있겠느냐. 부활하는 게 혼자 부활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함께 부활을 해나가는 거 그리고 그 전당대회의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모으고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한국당이 올바르게 정립이 되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예전에 그야말로 예전에 권위주의 정권 시대 캐캐묵은 그 시대에
했던 그대로 따라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참 이 당의 체질이 정권을 놓치고 아주 그냥 처절하게 적폐청산으로 지금 당하고 있고 또 이 보수에서도 상당수가 떨어져 나가서 정말 뭐 26%가 나오면 그게 당 지지율이 잘 나왔다고 환호하는 이런 수준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조용히 죽어가는 길을 선택한다면 한국당이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왜 한국당에는 참 그뭐 호남 사람들만 투철하고 잘 싸우고 경남 사람들은 뭐 좀 멍청하고 이렇게 투쟁력도 없고 이러지는 않을 건데 왜 어떻게 골라도 저렇게 비슷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는 전혀 찾아보기 어렵고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이 저렇게 당을 끌고 가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가. 제가 참 한국당 계신 분 모셔놓고 예의는 아니지만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의원님? 그래도 정치를 하는 사람은 철학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기존에 누적돼 있는 예. 그런 그 누적 효과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모범생들 중심으로 해서 고위공무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현상들. 예. 그러니까 아무런 뭐 세상을 뭐 투쟁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그저 공부 잘해서 그걸로 세상을 편하게 살아왔던 분들이 중심이 돼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이른바 출세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또 정치판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 정당을 구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워본 경험이 없는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누적이 돼 왔고, 그 누적돼 있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분위기로 전체적으로 또 이 압도를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서는 의견들이 펼쳐지기가 아주 어려운 이런 구도 속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투쟁력 없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없는 참 이런 무기력한 이런 정당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그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참 매우 서글픈 현상들을 지금 목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참 의원님 오늘 나오셔가지고 이 한국당의 오늘 현실과 실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룰미팅조차도 없이 이 대세론에 따르는 듯한 당 내부의 그런 어떤 호응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만한 대표를 뽑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경선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설 연휴인데요. 시청자분들께 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일부 끝나기 전에요. 이 한국당 경선을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기해년 설입니다. 먼저 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좀 더 웃음을 안겨주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올해의 전국 풍향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힘들고 경제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런 것이 예상이 되는 한 해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좌절하지 마시고 힘껏 잘 버텨내도록 하십시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선두에 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황장수 뉴스 브리핑과 함께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힘찬 성원으로 저희 자유한국당 힘은 부족하지만 그리고 저도 전면에 나서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싸우며 세상 살아가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